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19년 2회 기출문제 또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죠. 방어기제의 종류 5가지 쓰시오. 출제 빈도는 별 3개고요. 방어기제 종류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5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방어는 억소리 나는 반동 전투부다. 억소리 나는 반동 전투부, 억압, 반동 형성, 전치, 투사, 부정. 이렇게 5가지 정리하시고요. 또 5가지 쓰시오도 나오는데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간단한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더보기란에 이전에 설명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갑니다. 보디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딘이 제시한 직업문제의 심리적 원인, 직업문제의 유형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 정신분석적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문제의 유형을 직업문제의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정답 작성해보면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보딘의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죠. 그래서 자아 갈등이란 자아 개념, 둘 이상의 자아 개념 간의 내적 갈등이다. 그로 인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정보 부족, 의존성이죠. 불안,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 부족, 확신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요 제목만 5가지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다른 문제로는 5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혹은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간단한 설명도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이거는 너무 자주 출제가 되죠. 별 5개 그 이상의 문제니까요. 이번 시간 바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 순서대로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별 1개인데 우리가 필기 시험 공부할 때 너무 많이 했었죠. 분종진 예상추 혹은 분종진 처상추, 특성 요인 직업 상담, 분종진 예상추.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 지도.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면은 내담자 관련해서 면담하고 검사 실시함으로써 자료 수집하는 게 분석이고요. 종합은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서 종합하는 거죠. 진단이라는 것은 문제 원인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하면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진단하면 뭐가 있었어요? 윌리엄슨 변별 진단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요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윌리엄슨 변별 진단 4가지, 윌리엄슨 직업 문제의 유형 4가지. 이것도 출제 빈도 아주 높은 문제죠. 윌리엄슨은 직업 무선택. 왜?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러면은 더보기란에 제가 또 연결을 해놓을 테니까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슨 변별 진단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나면 예측 처방. 그래서 문제의 가능한 결과들을 판단한다. 직업 대안들을 이제 예측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내담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추수지도라는 것은 상담이 끝난 후 종결 이후에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추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돕는 단계가 추수지도. 그래서 분종진 예상추. 브레이필드 직업정보의 기능 3가지. 요것도 출제 빈도 별 4개고요. 필기에서도 우리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정제동이죠. 정제동. 그래서 정보 제공, 재조정, 동기화 기능이 있다. 직업정보의 기능.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요. 재조정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는 것, 재조정하는 것이다. 동기화. 내담자로 하여금 동기를 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직업정보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책임감 갖도록 해서 동기화시킨다. 브레이필드 정제동. 끝. 실직하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 라는 부정적 사고가 떠올라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죠. 네, 우울감에 빠졌어요. 이 내담자에게 100의 인지행동적 상담을 한다고 하자. 내담자의 부정적 사고를 반박하고 긍정적, 대안적 사고를 찾기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네, 인지행동 상담의 기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인지상담, 인지행동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100의 이론이죠. 인간의 사고, 행동, 정서, 생각과 행동과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인지상담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 REBT, 인지정서 행동상담, 앨리스 앞에서 공부할 때는 어떤 것이었어요? 비합리적 신념이었죠. 그래서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는 게 REBT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인지상담은 이 역기능적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것이 이제 인지상담의 목표입니다. 둘 다 이제 인지계열의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 사고, 인지를 초점에 두고 개입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때요? 사고, 행동, 정서가 연결돼 있으니까 사고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행동에 대해서 개입하고 정서에 대해서 개입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인지 상담입니다. 인지적 기법, 소크라테스식 질문 되어 있죠.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이게 역기능적이었구나, 부정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반면에 우리 REBT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상담자가 논박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이제 수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좀 도전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인지 상담에서는 이렇게 소크라테스식 질문 기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기법, 정서적 개입으로는 정서 경험 이야기하기가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그런 감정이 떠올랐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서적인 도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시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를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서 도식을 활성화시킨다. 행동적 기법으로는 행동실험, 내담자에게 행동실험을 이제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다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 사고, 인지가 사고죠. 인지, 행동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정서적 기법에 대해서 예시 하나를 이렇게 살짝 제시해주고 뭐 이제 적당히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기법, 정서 경험 이야기하기 통해서 내담자에게 정서 도식을 활성화하고 이제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인지적 기법은 소크라테스식 질문 통해서 행동적 기법은 행동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을 검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인지 치료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인지적 오류였죠. 그래서 과장님 과잉 흑계, 과장 임의적 추론, 과잉 일반화, 흑백 논리 개인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더보기란에 이제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인지적 오류 6번으로 갑니다. 슈퍼의 경력 개발 방법 중 성장기의 3단계. 출제 빈도는 많지는 않았어요. 별 1개고요. 앞에 5번 문제도 제가 아마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5번 문제도 이제 출제 빈도는 별 1개 빈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슈퍼 경력 개발, 슈퍼 진로 발달 단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탐 화교세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성탐 화교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인데 그 중에 성장기의 3단계,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 이름은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슈퍼 성탐 화교세인데 슈퍼의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성환이네는
집에서 이제 슈퍼를 해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성환이가 이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겠죠. 네, 도와드리면서 성환이 흥미 능력이 탐정 전시 쪽으로 발달이 됐어요. 네, 슈퍼 업무를 도와드리다가. 왜냐하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물건을 열심히 진열하다 보니까 탐정 그리고 전시 쪽으로 능력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성환이 흥미 능력, 성장기,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고요. 탐색기에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립기에는 시행기와 안정기. 그래서 시행기는 탐색기와 확립기 두 단계에 모두 이제 걸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칭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장기의 3단계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다. 그래서 슈퍼 이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영상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는 이제 연령대별로 좀 성장 과정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암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정답 작성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환상기. 네, 환상기는 4세에서 10세 시기잖아요. 어린 아이 때. 어린 아이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상 욕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구 환상이 지배적인 시기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직업 목표를 갖게 되죠. 그러다가 11, 12세, 네, 좀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는 요 시기, 흥미기, 자신의 흥미나 취향에 따라 직업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예전에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이런 애들 많았고, 또 요즘에는 손흥민 되겠다, 축구선수가 되겠다, 이런 아이들 많죠. 네, 그래서 흥미나 취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고요. 능력기, 이제 청소년기 초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현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게 되고, 또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성장기의 3단계 끝.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 문제는 출제 빈도 별 2개고요.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먼저 이 내용을 더 잘 정리를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의 의미,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 진전 강요죠. 진전 강요. 그리고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 유가. 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아직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이라는 것은 내담자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죠. 네, 구조화된 면담 도구입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도구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진전 강요, 생애진로 사정이 진전 강요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로 사정, 그 중에 하나가 진로 사정입니다.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 여가, 직업, 교육. 그래서 여가 활동, 직업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진로 사정을 할 때는 과거 직업 경험, 그리고 과거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가 직업 교육. 8번,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단 상담의 형태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출제 빈도는 별 1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회차에서는 좀 출제 빈도가 이전에 낮았었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빈출 문제만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시험일 것 같아요. 네, 정답 같이 정리를 해보면 집단 상담 형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 집단, 상담, 치료 집단, 자조 집단, 감수성 훈련, 참만남 집단 등이 있는데, 집단 형태 3가지, 이 중 3가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가상치료, 집단, 가상치료, 가이던스, 상담, 치료 집단, 가이던스, 상담, 치료 집단. 그래서 가이던스 집단은 구조화된 집단이에요.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틀이
다 짜여져 있죠. 1회기 때 어떤 걸 하고 2회기 때 어떤 걸 하고 그리고 각 회기마다 시간대별로 어떤 걸 하고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강의나 교수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가이던스. 상담 집단은 상담하는 거죠. 네, 집단 역동을 활용하는 것이 상담 집단이에요. 집단 상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집단 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역동을 활용해서 상담하는 것이 상담 집단이다. 그리고 치료 집단은 치료 목적의 집단이죠. 네, 정서행동 문제나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집단 가상치료 끝. 9번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로 분류가 되죠. 네, 규준 참조 검사, 상대평가입니다. 규준을 참조한다. 규준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표준화된 심리 검사들은 이 규준을 만들어서 규준을 가지고 개인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 방식의 검사다. 준거 참조 검사는 우리 직업상담사 2급 시험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죠. 이렇게 절대평가 방식의 검사다.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출제 빈도가 별 5개죠. 꼭 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갑니다. 심리검사에 이런 자기보고형, 객관적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형태의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쓰시오. 객관적 검사의 장점 5가지. 네, 출제 빈도 별 5개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객관적 검사는 신체 검사 결과 상황, 요게 장점이고요. 무제한 왜곡, 요게 단점이다. 그래서 장점 보시면 신체 검사 결과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편이죠. 대부분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 신뢰도 타당도가 높다. 그리고 채점 해석이 용이하다. 마찬가지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검사자의 주관성이 배제되어 객관성이 보장된다. 네, 문항이 다 정해져 있고 응답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또 목적이죠. 상대평가. 상황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네, 그래서 이것도 모든 절차라든가 검사 실시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 변인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무제한 왜곡은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보면은 무의식적인 요인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밖에 이제 응답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왜곡. 수검자가 자신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기 위해서 좀 응답을 왜곡할 수 있다.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투사적 검사는 이러한 왜곡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객관적 검사랑 주관적 검사 서로 장단점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 장점은 5가지, 단점 3가지 정리해 두시고요. 투사적 검사는 장단점 3가지씩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객관적 검사, 투자적 검사 이제 비교해서 또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도 더보기란에 영상을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아직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1번으로 갈게요. 홀랜드 흥미 유형 6가지.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수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너무 여러 번 나왔죠. 현타미의 사진관 리아색입니다. 그래서 현타미의 사진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것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작성하세요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홀랜드 유형 아직 정리 안 되셨으면 이제 더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에 영상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이거는 꼭 별 5개에다가 별 5개를 더 하고 싶은 문제니까요.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한대요. 이 방법, 측정 오차 줄이는 방법. 측정 오차라는 것은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 빈도가 이제 별 3개고요. 여기서는 3가지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2022년 3회에 이제 6가지 쓰시오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6가지는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측정 오차, 환경 검사 실시 표준을 모르고 증감한다. 측정 오차는 환경 검사 실시 표준을 모르고 증감한다. 그래서 검사 환경을 동일하게 하면은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다. 네, 표준화된 검사, 검증된 검사를 사용하면 측정 오차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검사 실시와 채점 과정을 표준화하는 거고요.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문항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우리가 이제 신뢰도 공부할 때 이제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검사의 문항이 많아지면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환경 검사 실시 표준을 모르고 증감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 적으시오. 네, 출제 빈도는 별 1개고요. 자, 직무 분석은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과제 중심으로 직무 분석을 할 수 있고 작업자 중심으로 직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결과물이 직무 기술서죠. 그리고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결과물이 직무 명세서입니다. 이제 서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겠죠. 직무 기술서에는 이 과제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그 과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게 직무 기술서. 네, 그래서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진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술해 놓은 거고 직무에 대해서. 직무 명세서는 이제 job specif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 스펙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초점을 두고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경험. 네, 요것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직무 명세서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해서, 과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 과정 요약이다. 환경에 대해서. 직무 환경이죠. 물리적, 심리적 환경. 네, 작업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계나 장비나 도구. 그리고 과정 또는 방법. 하면은 직무 정의에 관한 정보. 직무 정의라는 것은 직무 명칭, 임금 등과 같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직무 요약. 그래서 직무 목적이나 산출물 등에 관해서 기술한 직무 요약. 그래서 환경, 기계, 과정, 직무 정의, 직무 요약. 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 직무 기술서. 14번. 로키스트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한 검사 도구 3가지. 네, 출제 빈도는 별 3개고요. 6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로키스트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은 직업 선택에 초점이 있나요? 아니면은 직업 적응에 초점이 있나요? 네, 직업 적응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직업을 입직한 이후에 직업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화라는 개념을 이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조화라는 것은 여기 있죠. 조화라는 의미는 뭐였죠? 네, 개인과 환경이 있는데 개인은 어때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죠. 네, 급여는 이래야 되고 업무 환경은 이래야 되고 개인이 요구하는 게 있듯이 직업 환경 자체도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네, 개인에게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과 직업 환경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요구하는 것들이 서로 동시에 같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부조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조화, 부조화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화, 부조화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미네소타 시리즈입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만족 질문지, 직무 기술 질문지. 네, 그래서 MIQ, MSQ, 뭐 JDQ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미네소타에서 영화 주만지를 미네소타에서 찍었대요. 중만지. 네, 주만지. 그래서 중요성 질문지, 만족 질문지, 직무 기술 질문지.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5번으로 갑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대상은 교육, 훈련, 건강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훈련에 대해서 투자하고 건강에 대해서 투자한다. 정규 교육, 네,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현장 훈련, 취업 이후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건강,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설명은 뭐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별 2개였습니다. 16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4가지. 네, 요거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별 4개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은 의미, 그리고 노동 수요 탄력성의 공식, 그리고 이 결정 요인까지 요 3가지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4가지는 생수 공급 대체 노비다. 네,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나 뭐 공식 또 이 결정 요인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더보기란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요.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답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생수 공급 대체 노비다. 자,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산물 수요 영향을 주죠. 생산물 수요와 노동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고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자,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하면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네, 자본이죠. 자본 하면은 우리 매장에 뭐 키오스크나 로봇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키오스크 로봇을 떠올리면 이제 로봇의 공급 탄력성 높아질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대체 용이성. 로봇이나 키오스크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높아지죠. 노동 비용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생수 공급 대체 노비. 끝. 네, 17번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 분류 원칙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랑 또 하나 세트가 있었죠.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이 2가지 세트로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둘 다 출제 빈도가 별 5개 문제죠. 그래서 포괄적 주체생 혹은 주된 직능 생산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취수조 다수 원칙이다. 그래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는 어떤 순서대로 한다? 주된 업무 우선 고려하고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고려하고요. 그 다음 생산 업무 우선으로 한다. 네, 그리고 다수 직업 종사자의 원칙은 지금 작성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때, 관련 없는 2가지 이상 직업 종사할 때 다수 직업 종사자라고 하고요. 취수조 다수 원칙입니다. 그래서 취업 시간을 우선으로 하고요.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이죠. 그리고 수입이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 이래도 이제 결정이 안 되면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조사 대상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직업을 고려해서 직업 분류를 한다. 네, 이렇게 취수조 결정 원칙.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제가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은 더보기란에 또 링크로 연결을 해둘 테니까요.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잘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네, 뭐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오고 고용률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네,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이런 거 나오면 뭐죠? 네, 생경비 취실입니다. 생경비 취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어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실, 취업자, 실업자로 나뉘어진다. 생경비 취실. 네,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생경비 취실. 그래서 30에서 50대의 고용률. 네, 여기죠. 여기에서 고용률을 계산하래요. 고용률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취업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취업률은 여기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네, 요 둘이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취업률. 실업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 네, 요 둘이 실업률. 그러면 고용률은요? 네, 취업률이 요 둘이었어요. 그쵸? 취업률이 요 둘이고 고용률은 여기 둘이죠. 생산 가능 인구랑 취업자 수.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수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고용률이다.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였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야겠죠. 네, 여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서 요게 다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수가 돼서 줄줄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률을 계산해 볼게요. 30에서 50대 고용률을 계산하시오. 고용률은 뭐였어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였죠. 그러면 계산을 해봅니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얼마죠? 2298 2000명이죠. 2298 2000분의 취업자 수는 1685 9000명. 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약 73.4%다. 30에서 50대의 고용률은 약 73.4%. 다음 2번. 30에서 50대의 고용률을 29세 이하의 고용률과 비교해서 분석을 하래요. 자, 그러면 29세 이하의 고용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또 생경비 취실 이렇게 해서 29세 이하 고용률은, 자, 29세 이하는 여기를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생산 가능 인구 어떻게 해요? 요거를 셋을 더하면 되겠죠? 네. 3284, 2650, 3846 요걸 더한 것 분의 취업자 수도 다 더하면 되죠. 요렇게 178, 1181, 2598. 네, 여기 제가 깜빡하고 1000을 빼먹었는데 1000을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을 붙여주고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하면 약 40.5%가 나옵니다. 그럼 40.5%가 나오고 분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뭐 분석하라고 해서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담백하게 무난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세의 고용률이 약 73.4%였고요. 29세 이하의 고용률은 40.5%였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대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요 내용을 적어주시고 여기에 한마디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30에서 50대가 29세 이하의 연령대에 비해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무난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점짜리 문제였는데 보면은 1번에 2점 그리고 2번에 3점 뭐 요 정도로 배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용률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2점씩이고 마지막에 이 분석 코멘트가 1점 이렇게 배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무난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9년 2회 기출보건문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2019년 1회인데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기출보건 영상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1회가 이제 가장 오래된 영상이 가장 오래전
기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최신 시험이 치러지면 계속 업로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019년 1회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